안녕하십니까. 스누비즈 회원 여러분, 저는 외교부 국장 문성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정학의 귀환과 한국의 기업 경영,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라는 주제를 갖고 짧은 시간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교관 생활을 한 지가 한 26년 정도 올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유럽에서 2번, 중동에서 2번 해외 근무를 했고, 비교적 다양한 나라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던 계기에 우연하게 서울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우리 경영대에서 하는 AMP 과정에 제가 다니게 되어서, 불과 몇 달 전인 8월 달에 제가 93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인연이 계기가 되어서 또 우리 AMP 졸업할 때 하는 그 집단 팀 과제, 그 과제 발표가 또 계기가 되어서 오늘 이 스누비즈 강의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지, 또 그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기업 경영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거나 또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에 제가 이제 오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해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우리 수출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 또 교민, 그다음에 그것들을 또 아우르는 또 공간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세계적인 변화가 우리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경영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런 문제들을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고민해 본 부분도 꽤 있었기에 한번 여러분께 좀 그렇게 제 개인적 경험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바탕을 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요 3가지 주제로 제가 나누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의미와 현황,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 그 다음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이 지정학의 귀환, 그리고 그것이 주는 어떤 세계 경제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 3번째는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경영한 입장에서 어떤 레슨,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영에 반영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갖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덜 지겹고 조금 그래도 시각적으로 좀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그래도 좀 신선하게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좀 구성했는데요. 처음에는 텍스트 위주로만 하다가 크게 각성하고 이렇게 조금 다채로운 그래픽을 좀 넣는 식으로 해서 제가 좀 꾸며봤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현황 전망 부분입니다. 우리 저 옆에 강아지가 이제 제 지인의 강아지인데 그분이 이제 그걸 보내와서 제가 좀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인가? 지금 많은 전문가, 언론, 이런 데서 이런 식의 논법을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 1차, 2차, 우리 20세기에 했던 세계대전도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단계에서 그게 그야말로 역사를 바꾸는 세계대전으로 비화할지는 당시에 거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죠.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라는 땅에서 두 강대국,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맞붙은 일종의 대리전쟁,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역사적으로 나중에 3차 대전의 어떤 시작점 아닌가. 역사적으로 분석해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하죠. 하지만 제가 좀 이따 전망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무슨 개인의 운명을 얘기하듯이 국제 정치 또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무수한 전망과 분석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말 그때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게 국제 정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현재의 상황, 즉 우리가 그 전까지는 올해 2월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경쟁이 지금도 있지만 너무 치열했고 그것들이 그 코로나와 더불어서 국제 정세를 장악하는 양대 이슈였고 그것들을 당시에 또 신냉전이라고 불렀고 그 와중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진영이 확 갈리게 되는 이제 범서방과 반서방. 그 전까지는 어떤 서방과 반서방이라는 그 어떤 대립 구도는 뭐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서방도 그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이합 집산, 이제 그 중간에 선이 그어지는 게 좀 뚜렷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번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패권 유지와 생존과 안보를 건 군사 대결화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러우 전쟁이라고 표현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미국의 그 압도적인 무기 지원이 없이는 뭐 단 일주일도 아마 전쟁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지금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 지금 러시아도 지금 초반에 밀리다가 어떻게든 기세를 회복해 보려고 지금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영에 갈리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 러시아를 대놓고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유엔에서의 표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파키스탄, 시리아 물론 몇 개 안 되지만 이 나라들은 지금 적극적인 지금 사실상 친러, 반미적인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금 인도, 중동,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많은 나라들 사실상 이런 나라들은 이 EU와 미국이 내놓은 러시아 제재에 사실상 거의 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냐? 물론 그것은 아닐 테죠. 하지만 그런 제재에는 참가하고 있지 분명 않기 때문에 제가 미온적 반러라는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뭐 미온적 반미라든지 굳이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인도, 중동, 아세안, 아프리카 어느 나라도 다 미국과 어떤 노골적인 어떤 그런 대립 관계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러시아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세계가 이런 전선의 구분들이 갈수록 좀 이렇게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자로 순망치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얘기죠. 중국 고사성어인데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는 우리가 보면은 뭐 대국이고 엄청난 국토를 가진 국가지만 그만큼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동서로 펼쳐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을 접하고 있고 특히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러시아는 이 완벽한 평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와 자연 경계를 해주는 산맥이나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공당하기가 또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과거에 1812년 나폴레옹 침공, 1941년 히틀러 침공 이런 게 다 서쪽에서 일어났는데 뭐 동쪽에는 그만큼 강대국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러시아가 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침공을 또 받았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러시아는 자기들이 굉장히 그 침략의 역사, 침입을 당한 역사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에 승전을 하면서 이제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동구권에 이제 위성 국가들을 뭐 헝가리, 체코, 뭐 그 심지어 동독 이렇게 해서 서구와의 그 중간 지역을 갖다가 그 완충지대로 그 획득을 했는데 이게 그 소련 그 붕괴 후에는 그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자유진영으로 많이 이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나토에도 막 가입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러시아한테는 그게 이제 위협으로 많이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남쪽에 큰 나라인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뭐 러시아의 뿌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그 러시아의 수도 뭐 키이우, 과거에는 키예프, 그게 또 한때는 러시아의 수도이기도 했고, 과거 역사적으로.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정말 우크라이나 자체만 띄워놓고 봐도 동서남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고, 또 이 크림반도를 또 밑에 갖고 있어서 또 이 바다로 나가는, 흑해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이게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 우크라이나 나라가 굉장히 내부에 혼란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몇 번의 그 내부의 그 정권의 교체가 막 이루어지면서 또 급격히 서구화, 친EU화 되면서 심지어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하니까 러시아한테는 상당히 이제 그런 위기, 지정학적 위기, 이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서구화 됐을 경우에 러시아한테는 치명적인 안보 위기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이 러시아로서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가 더 이상 러시아 땅 가까이 바로 국경을 접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저지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그 EU권에서 어떻게든 러시아에 대한 어떤 에너지 의존도를 한 지금 40% 정도 한다는데, 지금 그걸 줄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굉장히 어떤 그런, 탈탄소, 그런 경제로 막 하려면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그만큼 러시아 어떤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뭔가 이러한 트렌드도 러시아로서는 이제 뭔가 좀 저지를 시켜야 되겠다. 물론 뭐 전기차 쓰고 기름 덜 쓰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이참에 한번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이런 자원을 그런 무기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힘을 쓸 기회라는 인식도 하는 것 같고, 또 러시아는 지금까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가 너무 미중 경쟁 위주로 세계 정치 경제가 다 지금 하나의 판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지금 뭔가 미국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확실한 어떤 그런 국제 안보 전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중국의 뭔가 하위 변수화되어가는, 중국보다 확실히 밀리는 이런 어떤 그 위기감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번 전쟁을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쟁은 러시아한테 썩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죠. 러시아는 왜 고전하는가?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만, 예상외로 이제 러시아 군이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약간 베일에 쌓였던 그 러시아의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그 수준, 그 다음에 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각종 특수부대, 러시아 군의 어떤 그런 사기, 전쟁 수행 능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낮았다. 그거는 뭐 서방에 물론 뭐 선전도 있고 어떤 뭐 프로파간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일부 러시아 측 중립적인 인사들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제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온 친구, 저희 동료들도 그런 부분을 또 저한테 얘기해 준 거 보면은 이거는 러시아 측을 매도하려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러시아가 많은 그 기대보다는 그런 능력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게 드러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매달 거의 새로운 그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정도로 한 번 할 때마다 몇억 불, 몇십억 불, 이런 단위의 지금 무기 지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면서, 러시아 측 무기를 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플러스 이제 정보 지원이라는 게 이제 각종 위성이라든지 각종 군 정찰 정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알려주면은 그 정밀 타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군 수준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역시 그 미국의 막강한 정보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도, 특히 이번에 동원령을 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달에 동원령 내렸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이후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좀 그 전쟁을 왜 하냐,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거의 회자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이제 일반 이제
우리 민생 영향을 미치는 동원령이라든지 이런 게 되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9월 20일에 동원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30일 날 그 동부와 남부 지역 그 점령지를 자기들 뭐 어떤 형식적인 투표를 통해서 합병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못을 받고, 그전에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특별한 군사작전이다. 전쟁이라는 건 나라와 나라 간의 총체적인 것이지만 이건 아주 예외적인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러시아 측 입장에서 사실상의 그 전면전 비슷한, 왜냐하면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을 동원하는 체제에 온 거니까 조국 수호 전쟁으로 프레임이 바뀌는 거 아닌가. 물론 아직도 공식 타이틀은 특별 군사작전입니다만은 사실상 어떤 그런 총력전을 향해서 지금 러시아가 좀 큰 그 걸음을 내디뎠다. 그래서 그 조국 수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가 과거 역사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나폴레옹 전쟁과 그다음에 그 독소 전쟁, 2차 독일과 싸웠던 그 두 개의 전쟁을 조국 수호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이제 그와 유사한 어떤 총력전, 진정한 전쟁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쪽과 남쪽의 그 4개 지역을 지금, 점령했고, 합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또 일부를 또 이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우크라이나가 뭐 승기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언론에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그거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아주 대단한 성과이긴 합니다만은, 그거 가지고서 지금 뭐 이 러시아를 뭐 굴복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뭐 몇 분 능선을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그 지원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 전쟁 능력을 또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유럽이나 미국에서, 특히 대부분 미국이지만, 그래서 추가로 무기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명분을 얻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망은 뭐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시민들을 동원해서 이제 사실상 동원령을 내렸으면은 러시아도 이제 사실상 끝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판이 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거에 어마어마한 전쟁들을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아프간이라든지 뭐 몇몇 이렇게 실패한 전쟁도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어떤 역사적인 DNA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하여튼 한번 시작하면 뭔가 또 끝을 보려는 그런 또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푸틴도 또 그런 개인적인 또 성향인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올 2월 달에 개전했을 때는 이게 장기전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누구나 이번 전쟁이 장기전이 될 거라는 걸 다 또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또 전망이라는 게 그만큼 제대로 한다는 게 좀 허망한 일이고, 조금은 위험한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전망이지만은 지금 이제 전쟁이 조만간 끝날 거라는 그런 식의 어떤 분석은 거의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는 이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것인가, 전술핵 이런 거. 모르죠. 뭐, 설마 사용할 것인가, 사용 안 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물론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사실상. 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뭐, 만일 하나 핵을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뭐, 단순한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국가 간 전쟁에서 핵을 쓰는 문제인데, 이건 뭐, 그 여파는, 정말 짐작이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저도 그 견해 좀 있습니다만은, 핵을 사용한다고 이제 그런 엄포를 놓은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는, 우크라이나 자체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더 이상 무기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적게 하고 어떤 미국의 어떤 도전이 러시아 목전에 와서는 멈추게 하려는 그런 어떤 일종의 좀 전략적인 그런 계획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 자체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술핵 얘기를 요새 이제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술핵이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뭐 어마어마한 여파겠지만 그렇다면은 인도나 파키스탄 그것도 지금 분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해서 어떤 전략적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인도도 파키스탄에 그걸 쓰고 싶을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중국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 도미노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건 암울한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정말 만약에 사용이 됐다 하면은 그런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방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 때문에 러시아가 고전한다고 했는데 서방 무기 지원 계속 좀 하겠죠. 그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아까 동원령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것들을 많이 지금 방산 무기 제조 지금 풀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어디서 봤는데요. 러시아도 지금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결사항전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푸틴의 입장 변함이 없고 심지어 뭐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승리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언론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 러시아가 이제 초반에 좀 많이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직 제가 봤을 때 그런 100% 전쟁 수행 능력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까 초반에 우크라이나의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완연한 지금 전쟁을 지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은 너무 과한 분석 아닌가. 러시아는 여전한 군사 강대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적 타협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하다. 개전 초만 해도 지난 봄까지만 해도 이 두 나라가 제3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영토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부 땅을 회복하고 막 이러면 성과를 거두면서 우크라이나로서는 더 이상 이제 협상에 나설 협상이라는 거는 이제 일부 영토를 뭐 어느 정도 양보한다거나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이제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스스로 승기를 좀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영토 문제를 가지고서 타협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푸틴도 지금 여기서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협상, 종전협상, 이런 식의 말들이 당분간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인 이 지정학의 귀환과 세계경제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지오폴리틱스.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뭐 이름에도 다 있지만 이 지오그래피, 이 지리적 위치, 어느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그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뭐 우리 한반도도 강대국의 뭐 사이에 있고 반도 국가고 하니까 침략에 취약하다 이런 말 많이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강대국이든 이 약소국이든 어떤 지리적 위치가 그 나라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지정학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되게 인접국 간에 친해질 수가 없어서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자주 발생하고, 이런 그 분석의 틀로 봤더니 지난 100년간 20세기에서 지금 건너면서 우리가 미소 간의 냉전, 탈냉전, 신냉전을 거치면서 신냉전이라는 건 이제 미중 간의 그때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면서 역시 지정학적으로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것들이 세계 정세, 특히 이제 강대 국가의 관계,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대 서방, 이런 관계를 해석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어떤 프레임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역시나 우크라이나 역시 지정학적 특성을 봤더니 왜 이렇게 강대국 간에 치열한 어떤 전쟁의 장이 되는지 설명이 되더라.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는 흑해로 나갈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북과 남, 동서, 또 우크라이나 자체가 또 곡창지대고 자원도 많고, 반면에 이제 러시아는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맥도 없고 강도 없고 대평원 방어에 취약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잃으면은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더 취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지정학적 분석의 틀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정학이 지금 사실은 가장 이 지정학이 이제 전성을 했던 때는 이제 20세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세계 질서가 좀 유지되는 아주 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미중 경쟁이 다시 불붙고, 그러면서 다시 어떤 지정학적인 세계가 다시 왔다. 즉, 강대국끼리 어떤 국경을 놓고 충돌하고, 또, 금방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강대국이 옆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들에서 일종의 대리전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다시 지금 이제 더, 창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학이란 세계는, 친구도 적도, 영원한 친구 적도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되고, 또 명분이나 가치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각자 도생 실리 추구란 말이 어떤 개인의 이전 투구, 어려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사실 국가의 운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개인의 운명 비슷하게 이런 논리, 이런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질서가 안정되고 특정 국가가 이제 뭔가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그런 질서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 한 20년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미국 주도의 어떤 단극적이라고 하죠. 싱글 폴라, 유니폴라라고 하는데, 패권 질서가 확실히 좀 많이 약화돼 있고, 리더십이 그만큼 또 미국의 역할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예가, 미국의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나왔고, 영국이 EU로부터 독립하는 브렉시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나라들, 심지어, 최근에 이태리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세계 3인주의의 어떤 표상이라고 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조차도 극우주의가 굉장히,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유럽에서의 극우주의는 되게 이제 반이민, 그 다음에 굉장한 내셔널리즘, 그런 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유럽에서 제법 좀 오래 생활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이민에 대한 공포, 두려움, 좀 심하게 말하면 혐오 이런 게 상당히 심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서를 많이 결정할 것 같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아직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민이라든지 외국인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사회적 큰 문제로 표출될 것 같지는 아직은 않지만, 우리도 만약에 이제 인구 구성이 그런 식으로 변하고 어떤 외국 인구의 갈등 문제가 많이 이제 표출화되면 또 이런 식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극우주의 세력들이 또 그만큼 포퓰리즘적 정책을 많이 내놓고, 이민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격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최근에 미국의 IRA, 이 인플레이션 억제법, 이게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해서 지금 했지만, 한마디로 이 인플레 억제법이라는 게 굉장한 미국 자국 이기주의 입법이죠. 지금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자국 이기주의의 큰 틀에서, 흐름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IRA에만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꽤 큰 사이즈의 나라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한 자국 어떤 보편적인 어떤 과거의 어떤 세계 경제를 통용했던 어떤 그런 WTO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핵심이라는 게 우리 기업을 우대하면 상대 기업도, 다른 나라 기업도 우대를 해라,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죠. 자국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량한 의미의 어떤 보편적인 글로벌한 가치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흐름에 맞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충돌이 금방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발생하고 대만도 자꾸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강대국 간의 그 적대감을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그런 노골적인 세력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한 몇십 년 동안은 최소한 우리 국제 질서를 지배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지정학적 틀에서 보면은 그 몇 번 제가 이제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러시아로서는 러시아를 제가 어떤 그 러시아의 결정을 옹호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정학적 틀로 보면 러시아로서도 이제 나름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탈피를 하려는 게 이번에 전쟁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완충지대가 필요한 러시아 대 그 완충지대로 전락하고 싶지 않은 주변 국가의 갈등이 그리고 그 주변국을 또 서방이 적극 지원하면서 이번 전쟁이 발생했고 또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중 경쟁 때문에 이 세계 경제가 말하자면 왜곡이 됐었죠.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일종의 이제 선가리기를 하면서 미국 편에 붙냐, 중국 편에 붙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되면서 어떤 그 경제도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어떤 그 순수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어떤 편이냐, 너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그럼에 따라서 어떤 가격이 왜곡되고 공급망이 또 왜곡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팬데믹까지 우리 코로나까지 이게 겹치면서 지난 2, 3년간 세계 경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이제 전쟁까지 이게 터지면서 이런 지정학이 어떤 세계 경제를 크게 왜곡하고 가격을 어떤 정당한 물건 값을 몇 배로 인플레를 시키고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있는 말로 이 정치적 변수에 따른 경제 취약성 증가라는 제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한마디로 이런 그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노골적인 어떤 충돌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경제 왜곡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어 이제 엔데믹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적극적으로 쓰고 그런데 신흥국들은 아직도 이제 백신도 안 맞는 나라가 또 엄청 많기 때문에 셧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공급이 잘 제3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제 다 셧다운 됐다가 이제 공장을 열면서 이제 이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자재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어서 그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원자재 공급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것들의 가격이 반영돼서 지금 이 초인플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공급망이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인플레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갖다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 해서 지금 초고금리 상태에 또 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너무 세져서 킹달러 현상 이런 지금 삼중고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두 번째 패권국의 재편은 자원과 산업의 재편이라고 했는데 러시아로서는 러시아가 지금 유럽이 지금까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절대적인 이 의존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러시아로서는 자기들의 이 가스 석유를 하나의 자기의 전략 무기로 해가지고,
나름 이제 유럽도 자기가 최대한 어떤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그런 저탄소라든지 어떤 이제 4차 산업으로 이제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러시아는 전형적인 지금 이 2차 산업 지향적 국가 아닙니까? 그 막대한 그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바뀌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비해서는 그 IT라든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으로 진입하는 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러시아는 좀 그러지 못하죠. 거기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그 통비까지 치고 올라오면은 뺏겨서 러시아로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자원과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게 시체말로 값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아무 세계 경제나 정치에 힘을 쓸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지금 흐름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트렌드에 밀리면 219구로 전락한다. 한마디로 이런 큰 전쟁에서 졌을 경우에 그 나라의 어떤 수준은 급격하게 하락되고 국민들의 복지 수준이 어떤 강대 국가의 어떤 그런 패권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도 물론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어떤 국민들의 복지 수준이 아닌 국가의 경제 사이즈로는 뭐 미국을 2030년 초반에 추월한다는 얘기까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 패권이라든지 동맹을 규합하는 힘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한참 모자라는 것이고 러시아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중국 러시아는 어떤 뭐 시진핑도 이번에 이제 3연임이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패권 하에서 그 어떤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뭔가 자기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 무력이 있을 때 더 이상 2流국으로 전락하는 어떤 그 선택권이 없는 그런 그 지점이 오기 전까지 뭔가 현상 변경을 힘을 통해서 해보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전쟁 말고도 중국으로서도 지금 뭐 우리 지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심이 높습니다만 그 대만 문제라는 거를 이런 틀에서 본다면은 뭐 단순히 뭐 그 영토를 수복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그런 뭐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대만을 그 무력으로 수복해가지고 어떤 미국의 영향력을 갖다가 그 남중국해 또는 같은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한참 밀어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대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사람들은 설마 합니다만은 어떤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입장에서 다시 또 그걸 갖다가 중국에 대비해 보면 이런 것들을 또 대만에서 정말 무력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정말 현실적으로 전제를 하고 지금의 우리 동아시아 우리 그 외교나 정치 경제 다 봐야 된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전면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특히나 어떤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얻을 게 뭐냐.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왜? 비합리적이니까. 그런 그 전망을 많이 하셨지만 보기 좋게 벗어났죠. 심지어 러시아 근무를 오래 했던 이런 외교관들조차도 기껏해야 그 국경에서 그 러시아가 원하는 그런 일부 지역만 점령한 상태에서 그 어떤 사실상의 어떤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걸 굳혀가지고 국지전으로 끝낼 것이다. 만약 전쟁을 한다면 그 정도로 예상했었지만 이렇게 수도를 바로 공격하고 키이우를 그런 식의 전면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대만 문제도 또 한반도 문제도 이런 것과 대비시켜 보면 그게 과연 그런 식의 어떤 로지한 전망만 해서는 그게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제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국가의 존립이
기업의 생존과 이런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직결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있던 서방 기업들도 다 철수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그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경영 활동이나 어떤 그런 순수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만 기반을 둔 어떤 기업 경영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기업의 생존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이고, 이게 이 지정학이 복귀한 세계의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기업인이 하나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세트하고 정하고 어떤 경제적 합리성이 어떤 사회의 어떤 나머지 섹터들을 끌고 나가는, 옛날에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경제는 인류, 국민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이 그런 경제 마인드, 기업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글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역설적으로 이제는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정학적 마인드, 어떤 세계 국제 정세를 읽는 그 분석력, 즉 저는 이제 세계 정치 분석력이란 말을 쓰는데 적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마인드를 단순히 국내적인 선거, 정치 권력 선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런 강대국 지정학, 또 하나의 그 기업 경영에서 반드시 이제 기업인의 어떤 그 자질로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인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파트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게 제 이제 나름의 이제 소신을 이게 뭐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나름 문제식들을 쭉 이렇게 좀 나열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경영인들이 일단은 한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취약성에 대해서 뭔가 좀 단호한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물론 그 어떤 위기의식을 조장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냉정하게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희생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 국가의 생존과 연결된다. 기업 활동이 잘 돼야 국가도 잘 되고, 또 국가가 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또 기업도 잘 된다라는, 또 그만큼 또 한국이 굉장히 그런 그 경계선상에 있는 굉장히 지금 너무 우리나라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그만큼 가장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가장 또 안보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또 있다라는 또 이중적 인식을 또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초거란 말을 했는데요. 이 미일 중러 북한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면이 아닌 오면 전체가 우리나라를 삥 둘러싸고 강대국, 그 다음에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맞닿아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 어떤 전략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핵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리얼 또는 이게 sorry란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북한 핵이란 말이 뉴스에 틀면 나오고, 자꾸 핵실험했다, 핵실험하고 미사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정말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약간은 초현실적인 문제? 내가 사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생존이라든지 경제적인 번영, 복지와 연관이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해버리는 약간 역사적인 문제라고 그냥 봐버리는 지나간 문제? 하지만 떠들긴 하지만은 나한테 실체적으로 이게 위협이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이제 논지의 핵심이고요. 북한 핵 문제는 정말 리얼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전술핵을 쓴다 안 쓴다 러시아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문제는 정말 현실화된 문제고요.
지금 북한이 지금 전술핵을 갖겠다고 호언하고 지금 미사일을 지금 뭐 9월 달부터 엄청나게 많이 쏴대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정말 단 하나라도 아무리 작게라도 그 전술 핵탄두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된 이래, 6.25를 겪은 이래 아마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항상 볼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핵화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많이 했고, 우리가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북한이 그 핵을 없애고, 이렇게 미국이나 우리 남한의, 한국의 그런 경제적 패키지를 받아들여서 뭔가 그 핵포기 대신에 경제 발전, 이런, 교환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 지금 또 그것도 한 페이지가 넘어갔죠. 중요한 거는, 이건 약간의 어떤 믿음과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얼마만큼의 핵 능력을 갖고 있냐. 응? 그 핵 능력 자체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게 거의 지금 그건 정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최대한 무력화하고 그걸 못 쓰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그 사람이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우리가 예단하고 또는 또 있을 거라고 믿고 그 핵 능력 자체를 어떻게든 못 쓰게 하고 그걸 없애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좀 그런 식의 하면서 우리가 협상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잘 안 됐던 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당면 과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빨리 더 이상 발전시키는 것을 못하게 하고 지금 갖고 있는 핵 능력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장 지금 핵심이다.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좀 제가 좀 약간 희화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봤자 핵이 권총이라면 정말 재래식 무기는 물총 수준입니다. 전술핵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 탄두에 담아서 만약에 북한이 그걸 갖고 있을 능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을 한 10,000발은 쏴도 아마 그 전술핵에 아마 못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란 겁니다. 핵이 그렇게 무서운 거고요. 1945년 이래로 지금 핵을 사용을 안 해서 그 위력이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나지만 정말, 물론 절대 한반도에서 핵이 사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과연 그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진 것은 확실한데, 그 핵을 가진 북한과 과연 그 미국이 얼마만큼의 우리가 물론 한미동맹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결 의지를 갖고 있을지도, 그거 사실은 미국이 우리한테 강력한 공약을 최근 들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미국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미국도 좀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당면하고 있는 한국과 태평양 건너서 있는 미국과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확장 억제라는 말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가능할 것인가. 확장 억제라는 거는 미국이 우방한테 핵을 스스로 갖지 않는 대신에 해구산과 그다음에 어떤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해서 막아주겠다 이런 일종의 공약인데요. 과연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도 이런 공약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만 이제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할 때마다 어떤 큰 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보내고 잠수함을 보내고 전략 폭격기를 보내고 해서 이제 또 군사훈련을 하고 어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북한의 톤에 왔는가? 그리고 확장 억제가 정말 물론 일단은 우리가 확장 억제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곤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를 바라봤을 때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 물론 이걸 사전에 미리 말하지는 않지만 푸틴이 그 전술핵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을 때 핵으로 반격하겠다고 미국이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강력한 경고를 했고, 실제로 만약에 하면은 시체말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건 발생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문제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뭐 전술핵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뭐 여든 야든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 나름 굉장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핵을 가진다는 거는 사실은 그게 이제 미국의 핵을 우리나라에 다시 90년대 초반에 떠났는데요. 다시 가져오는 문제도 뭐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자체가 지금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이제 그런 주장을 정치권에서도 하고 일부 학계에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사설을 쓰고 합니다만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게 간단한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핵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했을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을 당하겠죠. 많이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적 고립을 한 10년 당한다고 보고 그 고립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뚫고 국가의 존립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론 통일을 해가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10년만 버팁시다. 뭐 이런 식의 대국민 공약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정치 문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국론 통일의 국론이 어떤 그런 통일된 수준에서 봤을 때 과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로서는 참 쉬운 그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옛날에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그 트루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그 전쟁으로 피폐된 유럽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마셜 플랜, 그다음에 소련을 막기 위해서 나토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하고서 그러려면은 지금 거의 지금 전쟁으로 알거지가 된 유럽을 미국이 전력으로 도와야 된다. 큰 돈을 써서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마샬 플랜 같은 걸 냈을 적에 공화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공화당의 당시에 그 상원의원 외교위원장을 했던 반덴버그라는 사람이 전격적으로 여기에 트루먼 대통령한테 이제 그 합의를 해주고 이런 멋있는 말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는 국경에서 워터스 엣지라는 게 아까 말한 이제 강물 넘어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데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 그런 굉장히 명언을 남겨서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미국 정치 역사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미국도 지금은 보통 그 공론이 분열된 게 아니죠. 우리 못지않게. 하지만 뒤에 그 not recently란 말은 제가 쓴 말인데 그런 멋있는 정치적인 어떤 문화나 이런 합의, 어떤 외교에 대한 초당적인 어떤 결속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이나 우리나 특히 이제 미국은 나름대로 또 외교 역사가 깁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형편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안타깝지만 좀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사족을 달아서 not recently란 말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런 핵 보유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어떤 그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굉장한 어떤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쏠림 현상 것들이 심한데 이런 문화 속에서 참 그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 경제적 변수에만 의존하는 경영 탈피해야 된다. 사실 이제 그 지정학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 표현만 다시 바꿔보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뭐 환율 나오고 금리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물가, 인플레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 중요한 그 경제 지표니까 이걸 보고 경영이 어떤 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강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그런 환율, 인플레, 금리 이런 것들이 그 결정되는 그 기저가 이런 그 지정학적 그 충돌, 갈등이 그 있기 때문에 그런 환율과 인플레, 금리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제 요지인데, 그래서 지금 그 미중,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갈등 이런 것들의 기본 전제가 아까 말한 이런 그 지정학의 도래, 지정학이 다시 복귀한 이런 마키아벨리적인 철저하게 자국 이기주의, 이런 식의 지금 그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경제도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통상국가, 개방국가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지정학의 쓰나미에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나라 경제의 운명, 우리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뭐 그 숫자를 가급적이면 덜 쓰고 PPT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대외 의존도 경제가 85%,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 그다음에 곡물 자금률이 24%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랬을 때 이런 지정학적 충돌이 세계 경제의 어떤 쓰나미를 몰고 왔을 때, 우리 경제는 정말 너무너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강달러, 초인플레, 초고금리, 지금 뭐 경제도 오늘 대통령 주최 비상경제회의를 또 합니다만은, 이런, 이 세 가지 지금 이 전 세계를 쓸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요 그 인덱스인데 이것들 모두 이제 여기에 뭐 강달러, 초인플레, 초고금리에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심지어 그 세계 4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뭐 영국, 4대는 아니군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6번째, 7번째 되겠죠. 영국조차도 좀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데, 우리 경제가 만약 그런 게 왔다 그러면은 진짜 옛날에 과거 97년 IMF 못지않은 큰 경제 위기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져봅니다. 그만큼 우리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죠.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10위와 그 앞에 있는 그 큰 나라 경제하고는 뭐 우리가 순서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경제 사이즈가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만큼 충격에 취약하고 제가 이제 해외 근무를 해서 하면서 이제 보면은 물론 제가 처음 이제 외국 나가서 햇병아리 외교관 했을 때와 지금의 우리나라의 위상은 정말 다르다는 점을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지만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 발전이 큰 도움이 됐죠. 그게 핵심이었죠. 하지만은 여전히 취약성으로 보면 뭐 안보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우리와 사이즈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EU 국가도 아니고요. 네? 무슨 한중일 연합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중일이 다 지금 사이가 서로 원만하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제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미국 같은 나라와 달러 수합도 돼 있고, 환율 수합, 화폐 수합도 돼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우리는 거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는 솔로 플레이어다. 어떤 안전망이 굉장히 없는 나라, 믿을 거는 정말 외환 보유고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취약성이 강한 나라라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영인들이 아까 지정학적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 그거에 더해서 우리 어떤 정책적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문을 보시면은 물론 뉴스와 신문에서 이런 경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경제 뉴스를 어떤 결정짓는 기저에 그런 어떤 정치 변수가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정치들이 굴러가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어떻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나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행정부나 국회, 언론 또 안 썼습니다만은 시민사회 통해서 정책들이 어떻게 입안이 돼서 어떤 식이 흘러가서 어떤 임팩트를 갖는가 하는 기본적인 좀
소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보면은 이제 간부급들의 법인장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제 현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제가 보면은 이제 기업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개인적인 그 역량면도 서로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또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발달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어떤 세계 해외 나가서 또는 해외를 상대로 뭔가를 했을 적에는 그런 어떤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인덱스에만 의존하고 그 굉장히 어떤 그 좁은 시야에서 문제를 보는 걸 탈피해서 이런 자기가 그 주재하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라든지 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것들이 또 강대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선발해서 해외 통상 업무를 시키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제가 외국에 근무할 때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 상당한 몇 가지 문제를 놓고 굉장히 갈등을 좀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경제인들을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들은 물론 그 내용들 잘은 모르고 계셨고 그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이제 보안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이제 우리 그 두 나라 간에 이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셨고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떤 식으로 기업들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들 말씀 얘기가 기업은 기업 일을 하면 되고 정부는 정부 일을 하면 되고 그래서 경제는 경제의 방식이 있고 정치는 정치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높은 분들이 정부와 정부 간에 알아서 잘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잘 옆에서 따라가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그 말을 하시길래 참 제가 그 일을 겪기 전에는 그 말이 당연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 이게 참 기업이 기업 일만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정부와 정부 간이 하는 일이 지금 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 주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만약 그때 일이 잘못 풀렸으면은 아마 그 기업 하시는 분들 다 짐을 싸서 아마 그 나라를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당연히 물론 몰라야 되지만 모르고 계셨는데 그런 어떤 식의 어떤 철학이, 경제 철학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왜냐, 그분들은 만약 그 문제가 잘못 풀렸으면,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아마 짐을 쌌을 것입니다. 잘 풀려서 이제, 해피엔딩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대화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부 일을 하는 사람도 이 기업, 이 경제 시장을 잘 알고,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 기업과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소위 말하는 이 세계 정세나 이 국가와 국가 간에 특히 이제 해외 나와 계시는 법인장들이나 그런 책임지시는 분들은 그런 우리 한국과 이 나라 간에 어떤 현안이 있고 그것들이 자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그걸 이제 앞으로는 자기의 기본 업무로서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화로 우리가 큰 혜택을 받습니다만 이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지정학의 역세계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모두에 대비해야 되겠다.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세계화가 되고 수준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세계화라는 게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품과 경제의 세계화가 아니었는가. 어떤 인적 세계화, 그다음에 가치의 세계화, 정보의 세계화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세계화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좀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제는 우리 상품 전 세계에 안 나가는 데가 없고, 우리 드라마 다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지식의 세계와 인적 세계와 이런 데를 좀 많이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막상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세계를 상대로 지금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면 지금의 이제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서방 대 반서방, 중국 대 미국, 그다음에 그 미국 편 모여라, 중국 편 모여라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진영화, 그 진영화 내부끼리만 또 물건을 사고 팔겠다라는 일종의 공급망 왜곡, 이런 좋은 말로 트러스트인데 믿는 편, 우리 편만 이런 서로 물건을 주겠다, 상품 거래하겠다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영화 문제, 자국 이기주의, 그다음에 이번에 설마 했던 전쟁이 발생했던 우크라이나, 국지전의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큰 도전 요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열된 정치와 위험한 지도자 선출의 결과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정치가 극도로 분열되고 또 거기 또 국민들이 또 포퓰리스트적인 지도자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그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가 그런 일을 벌였을 적에는 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하게 내부적으로 분열됐었죠. 정권이 그 시민혁명으로 막 교체가 되고 그러다가 어떤 대통령은 친러, 그 다음 대통령은 친유럽, 막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서구와 러시아의 그 내정 간섭을 거의 촉발하다시피 했고요. 유로마이단이라는 건 이제 결국에는 그 친유럽으로 정권이 교체되게 한 어떤 시민혁명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취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젤렌스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이제 그런 초반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나름 결기를 갖고 이제 전쟁을 잘 지휘하고 있다라는 이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젤렌스키 같은 지도자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출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젤렌스키는 사실은 전쟁을 불러일으킨 제가 보기 50%는 젤렌스키 책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극단적으로 해봅니다만은 젤렌스키가 코미디언으로서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당선되었을 때 정말 희극 같은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갖고 온 이제 비극적 상황이 되고 있죠. 젤렌스키가 전쟁 전에 굉장히 그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해서는 안 된 굉장히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메시지를 발신을 했죠. 러시아한테는 걱정 마라. 나토 가입 안 한다. 국민들한테는 나토 가입하겠다. 그 다음에 서구한테는 또 우리 지금 다시 핵이 필요하다. 핵 무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상반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시쳇말로 좀 화를 부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관된 입장을 갖고서 국론을 통일해서 뭔가 해야 양측으로부터 서로 오해를 안 샀을 텐데 결국에는 이런 거대한 오해가 증폭되면서 전쟁의 시작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외국 언론들도 이제 젤렌스키에 대해서 나름 이제 지금 전쟁 중인 장군이기 때문에 그 장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은 좀 안 한 것 같습니다만 전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전쟁에서 물론 이겨야 되겠지만 전쟁을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탈이념, 실용, 그 다음에 포괄적 국익에 대한 어떤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포괄적 국익,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희생해서 안보를 챙길 때가 필요하고 또 안보를 일부 조금 어떤 그런 부분을 양보를 해서 경제를 지킬 필요도 있고 하지만 전체 국익에 뭐가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 포괄적 국익, 경제만 바라보고 또 정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익에 대한 개념을 갖춘 지도자,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를 위해서 기업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냥 순수하게 이 국내 정책만 보고 어떤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가 오늘 강의도 내내 강조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외교안보 정책도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 해외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우리 기업인들의 결국에는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외교안보 정책도 잘 들여다보고 후보자의 정책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기업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입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을 딱 이 한 줄에 요약을 해봤는데요. 국가의 죽음은 기업의 죽음을 의미한다. 너무나 표현이 너무 적나라합니다만은, 이제 국가의 운명과 기업의 운명이 좀 같이 가는 그런 시대가 됐고, 아무리 초인류 기업, 초다국적 기업, 진짜 어떤 기업의 탄생지 또는 본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제 글로벌,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글로벌 기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학이 갖고 오는 파국들이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결국에는 내가 태어난 내 기업이 시작한 모국의 어떤 지정학적 환경, 안보 환경, 어떤 생사의 여로에, 기로에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존망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타니샤 파자리라는 미국의 여성 정치학자가 2007년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년간에 207개의 나라가 존재했었는데 그 중에 66개가 멸망을 했고요. 사라졌고 역사적으로. 이 중에 75%가 바로 옆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합니다. 이 지정학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했고요. 생각이 들었고요. 국가에 존재했던 개인은 말할 거 없고, 기업들,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반면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폭력에 의해 죽고 멸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에 저항할, 즉,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힘은 바로 국가가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덕목, 정의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서울대 경영대, 그다음에 스누비즈 회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